다리 아래로는 깊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하천은 겨울이면 가나리 얼어붙어 축제가 열리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고기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 다리와 하천에는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물이 자주 불어나서 몇 차례 사람들을 삼켜버린 사고가 있었고 더 끔찍한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하천 근처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을 두고 그 하천은 마치 죽은 자들을 두르는 길이라고, 특히 한여름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 그 길을 지나갈 때 뭔가 미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다리를 지나며 항상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제 발소리와 일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뒷걸음질 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다른 기운이 감도는 듯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에 멈춰서 하천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 물속에서 무엇인가 신이 아래 떠오르는 듯한 형체를 봤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다시 보았을 때 그 형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느낌이 계속해서 그날부터 매일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저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달려가며 그 길을 벗어나곤 했어요. 그리고 점점 그 발소리는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가니? 나는 그 목소리는 고요한 반마을 어르신들은 언제나 그 다리와 하천에 대해 말하며 그곳은 물이 사람을 두릅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그런 소문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다리에서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시절 강원도 산골의 마을은 이상한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자살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한 살인마가 이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돌았던 시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뜬구름 같은 소문이라며 넘겨보았지만 그 소문 속에는 누군가가 숨겨놓은 진실이 있을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은 가먼랜드와 가까운 이곳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사람을 담근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는 빠르게 터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은 그 하천의 깊고도 불길한 물살이었습니다. 그 하천은 마치 그 지역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끌어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 사건은 한여름 장마철의 주말, 비가 거칠게 몰아치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빗방울이 까맣게 내리는 날, 저는 외부와의 단절된 시골 마을에서 예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흔한 PC방도 없는 시골이다. 원래 학교에 가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학교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큼 익숙한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제 우산을 모색하게 만들고 몸 전체가 물에 젖어가며 다리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했을 때 거리에는 사람은커녕 자동차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위에는 커다란 봉고차가 기상등을 켠 채로 서 있었고 두 명의 남자가 야광색 오비를 입고 순전등으로 다리 아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긴장된 느낌을 주었고 저는 그들이 수위를 체크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일 거라고 생각하며 달아났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도 보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며 손을 저어 대충 응답했습니다. 그럴 아니니까 달아는 듯한 손짓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희 직감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분위기는 뭔가 낯설고 불길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로부터 떨어져 다리 난간에 손을 대며 물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살 속에서 이상한 형체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처럼 불더미 사이로 도이와는 몸닫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일시적으로 물살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더니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물속에선 단순한 돌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이나 얼굴처럼 보이는 것들이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빗물이 거세게 내려쳐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제 발 밑에서 물이 더욱 빠르게 흐르고 갑자기 물의 깊이가 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몸이 한 걸음씩 물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속에서 또 다른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형체를 이루지 않았고 물속에서 입을 벌려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귀에 무쳐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저도 모르게 달을 섞이고 그 순간 다리 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남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보였고 갑자기 다리 아래로 스쳐 지나간 그 형체들이 그들 사이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려쳤고 저는 다리 위에서 눈앞에 펼쳐진 비정상적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살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물살을 가르며 뻗어나온 손목시계를 찬 사람의 손이 물 위로 골위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제 몸을 스쳤습니다. 그 손은 물살이 너무 거칠고 빠른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없이 곱게 뻗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두 남자에게도 그 손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물살을 비추기 위해 손전등을 열심히 흔들고 있었고 이 사실은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손이 사람이라면 그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손은 사람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물에 빠졌나? 그때 한 남자가 담배에 돌이 붙지 않아 짜증을 내며 연신 담배를 기틀거리던 중 마침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할머니가 남편이 아침에 가을질을 한다고 하셨어.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지금 강물이 이렇게 지경인데 할머니가 찾아달라고 전화를 하셔서 찾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저는 그 물살 속에서 떠오르는 손목시계가 바로 그 할머니의 남편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은 분명히 그 할머니의 남편이었을 겁니다. 물속에서 떠도는 그 손목시계는 이미 죽음을 넘긴 후에도 그 물속에서 떠돌고 있는 흔적처럼 보였죠. 저는 그 물 위에서 고요히 뻗어 있는 손을 계속 쳐다봅니다.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날 몰래 열어두었던 예층 교실 창문이 다시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창문이 닫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창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서는 어떤 할머니가 초상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오래된 분이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손목시계를 떠올리면서 그 할머니의 남편이 바로 물속에서 떠도는 그 솔의 주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어떤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추모관에 들러 그 할머니의 남편을 기리는 예를 올린 후
집으로 돌아가는 뒤에 저는 단 한마디도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돌아왔고 괜히 말을 꺼내봤자 부정적인 반응이나 듣기 들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유해를 바다나 큰 강에 뿌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 다리 아래로 고함을 들고 가서 그 남편의 유골을 뿌리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죽은 그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그날 단합 보충 수업중이어서 그 일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을에서 진행되었고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할머니와 함께 그곳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유골을 뿌리려는 순간 갑자기 마치 홀린 듯이 울음을 터뜨리며 코비 아빠, 코비 아빠 라고 외치며 하천으로 달려가려 했다고 합니다. 다리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3명이 달려가서 간신히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내가 그리로 가서 꺼내줄게 라고 외치며 계속 하천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모두가 저말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할머니를 하천 깊은 곳으로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녀의 남편, 즉 할머니가 그리워하며 찾고 있었던 고귀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영혼이 할머니를 끌어당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의 속임수라며 그 할머니를 유의한 것은 악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소문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그 당시 해가 쨍쨍 내리쬐던 여름의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사건의 여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소름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진유한 느낌은 지금도 여전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햇살도 따뜻하지만 부담 없이 시원했던 그 순간 낚시를 하는 데는 정말로 최적의 날씨였죠. 그러나 그 기분 좋은 낚시가 변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살을 타고 다니며 낚시를 하고 있었고 제 다리는 물속에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발 밑에서 무언가가 툭툭 튕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툭툭하는 감각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서서 발을 물에서 살짝 들어올려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손이나 발이 툭툭 쳐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건 실은 어떤 물체가 저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어요. 그 물체는 크고 무겁고 제 오리발 끝을 툭툭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뭐지? 무심코 주물거리며 물속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겪었던 경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저희 낚시 경험 중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고 그 발 아래의 느낌이 다시 와서 발을 툭툭 쳤습니다. 이번에는 그 느낌이 훨씬 더 뚜렷하고 강렬하게 와서 의도적으로 보트를 멈추고 발을 물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그때 제 오리발 아래서 무엇인가 큰 것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리발 끝에서 그 단한 터치가 느껴졌고 순간적으로 물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후로 저는 더 이상 물속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기분이 묘하게 흐려지고 물속에서 느껴졌던 그 존재감이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아서? 무슨 말이라? 지인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속으로 그냥 착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순간은 다른 뭔가가 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낚시를 마친 후에도 저는 그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낚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그 느낌은 계속 맴돌았고 물속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곳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한 일들, 그 안에 잠재된 미지의 존재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결코 잊히지 않은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 미끄러운 감각은 정말로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가 제 다리 위와 오리발을 스치듯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죠. 순간적으로 전화를 든 손도 움찔하면서 떨어질 뻔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은 그냥 물고기나 시추가 아닌 확실히 뭔가가 제 발과 오리발을 지나친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자연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상한 불안한 감각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 순간에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물고기일까? 아니면 시초가 물살에 휘말린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 발과 오리발 끝에 닿았던 그 무언가는 분명히 물고기나 시초의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인가, 사람이 아닌 존재가 제게 닿았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때 또 손번에 강한 충격이 발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전 바로 그 순간에 전화를 끊고 급히 오리발을 물 밖으로 떼려고 했어요. 물속에 무언가가 여전히 있기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 느낌은 마치 무언가가 저를 잡아당기려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인에게 달아가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공포와 불안감이 제 발을 묶고 놓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물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싶지 않았죠. 그 순간 급히 보트를 돌려서 슬로프 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그 무엇이 계속해서 제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단한 충동이 제게 왔고 저는 지인에게 전화로 급히 돌아갈 준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날의 경험은 제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감각만은 분명히 실제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저수지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물속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감각은 제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면서 물속에서 끊임없이 허우적대는 여자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며 깨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표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물속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올라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악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발이 물속에서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속의 수초나 물고기들이 부딪히는 느낌이었지만 점점 더 강하게 발끝을 잡아당기듯 끌고 가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또 그 미끄덩한 감각이 몸을 지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리얼하고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악몽은 매일 밤 반복됐고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기려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꿈속에서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악몽을 몇 일 연속으로 겪고 나니 저는 그때 겪었던 물속의 끔찍한 감각을 잊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여자의 모습과 미끄덩한 감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 경험이 현실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저는 그 저수지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안목이나 상상에 불과한 게 아니다. 실제로 무언가 존재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속에서 느꼈던 감각은 분명히 무언가의 흔적이었다는 느낌이었죠. 만약 그때 제가 더 이상 보트를 타고 낚시를 계속했다면 그 이상한 존재와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저수지 근처에는 가지 않았고 벨리보트로 낚시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리고 그 안몸은 제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때 그 안몸과 그 소름 끼치는 기사 내용이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어요. 마치 그 끔찍한 경험이 현실로 다시 나타난 듯한 느낌을 받았죠. 사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물속에서 느꼈던 미끄덩한 감각, 그리고 꿈속에서 여자가 다리를 잡고 애원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게 단순히 안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 거죠. 제가 겪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완전히 떨쳐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물가 근처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고 저수지나 강에서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 수심 깊은 곳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은 그 꿈에서처럼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것 같았고 그게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농담처럼 왜 낚시를 안 가냐고 물어도 저는 그저 어지럽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대답할 수 없었죠. 그러고 나서도 몇 번의 안몸은 계속됐어요. 그 여자의 모습이 그 물속에서 그녀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제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들이 조금씩 덜 끔찍해졌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갈 때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결국 저는 그 경험을 완전히 잊지 못했고 그 물속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각과 그 여자의 모습은 여전히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낚시 트립 후 그 소름 끼치는 기사를 보내온 친구, 그리고 그 꿈에서의 사망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 보니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눈을 떠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뭐해? 그러자 친구가 조금 더 놀자 라고 하면서 저를 들렀고 다른 친구들도 얘야 이제 다시 물에 들어가자 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수영을 조금 해두긴 했지만 또 한 번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그냥 앉아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오후 내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에서 놀던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물속에서 나와서 얼굴이 참백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야, 괜찮아?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말을 잘하지 않으며 자꾸 물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분위기였죠. 그때 그 친구가 말했어요.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쳐다봤어. 진짜로 저는 웃으면서 뭐 그럴 리가 있겠냐 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속을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친구가 한마디를 했어요. 저기 물속에 사람이 있어.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물속을 보았죠. 그곳에 사람이 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상한 형태의 어떤 것이 물속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사람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그 순간 다들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긴장감이 단도났죠. 물속에서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물속을 바라보며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날 이후로 정말 여러 날 동안 물속에서 느꼈던 그 불안함과 소름이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모두 물속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고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물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본 것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물속에서 느꼈던 그 소름 끼치는 기운이 떠오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슈퍼집 아저씨가 얼굴을 하얗게 질린 채 물속에서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얼굴에선 공포와 걱정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옷 찾았다. 아예 안 보였어.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말이 없었죠. 모두가 알아차린 건 그 아이가 말한 오빠는 정말로 물에 빠져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이었고 그 아이는 자신의 오빠와 다른 아이를 함께 얘기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언니는 그 아이가 무의식중에 봤을지도 모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속에 잠시 수색하던 아저씨는 계속해서 물속을 뒤지며 더 이상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고 결국 경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이의 도너와 함께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오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다시 그 아이와 이야기하려고 했고 아이는 계속해서 우리 오빠는 왜 못 찾는 거야? 오빠는 어디 갔어? 라고 반복하며 불안해했죠. 아이가 말한 것처럼 물속에서 정말로 오빠가 함께 빠졌다면 그 아이가 무언가를 감지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빠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그 아이가 경험한 일들은 아직도 저희에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물속에서 그 아이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물에 빠진 오빠는 정말 그 아이가 말한 대로 여전히 물속에서 떠돌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저는 그때의 불안하고 기이한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일어난 그 일은 단지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물속에 다른 뭔가가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때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 친구들끼리 농담처럼 그날 그 물에서 뭔가가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 아닐까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불안한 기억은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로 그곳을 다시 찾은 적은 없지만 매년 여름마다 그 시골 마을에선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에겐 물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 물속에서 떠도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그리고 그때의 그 꼬마 아이, 그 아이가 말한 언니와 오빠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때 그 물에서 경험한 일이 사실이었음을 깊이 새깁니다. 지금도 그 물을 떠올릴 때마다 불안하고 기묘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일어난 일이 단지 사고로만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말한 오빠와 언니가 정말 살아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물속에서 영원히 떠도는 영혼들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도 그 물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고 그때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 물속에서 누군가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도는 건 아닐까? 그런 의문을 품으며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그날의 일이 점차 잊혀지려는 듯했지만 어느 날 또다시 그 사건을 떠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가 그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그날의 불안했던 순간들이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당시의 기분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억이 마치 꿈처럼 아니면 정말로 그 순간이 현실이었는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물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저희의 기억 속에서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자주 얘기하며 서로 농담을 했죠. 혹시 그때 그 물속에서 무언가 우리를 불러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물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물속에서 우리가 만난 것들이 그저 상상 속의 환상에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실제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TV에서 그 마을 근처에서 다시 한번 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마을과 같은 곳에서 일어난 것이었죠. 그때 나는 다시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물속에서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정말 있을까? 그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단순히 자연재해나 불행한 우연이 아니다. 그 물속에 얽힌 미스터리한 힘 때문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불운의 원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때의 사건을 잊으려 애쓰면서도 어느새 다시 그 사건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물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우리가 만났던 그 아이와 그 물속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지는 우리는 지금도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물속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그 물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염원들 아니면 그곳을 지키는 미지의 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 물속에 실제로 불사의 존재들이 숨어 있다면 그들은 그곳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물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날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말하며 혹시라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물속에 얽힌 미스터리와 그곳에서 발생하는 불행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에 마주하게 되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정말 섬뜩한 것이었어요. 그날 사건이 발생한 곳 근처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아이와 아버지가 빠진 바로 그 지점에서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사람이 얼음이 깨져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누군가는 구조가 늦어져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극적으로 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사고를 악마의 얼음이라고 부르며 그 얼음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말한 것처럼 아빠도 빠졌어요라고 했을 때 한 가지 기이한 점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분명히 아이와 함께 있었고 함께 그 얼음 위를 걷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빠지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먼저 빠졌다면 아이는 어떻게 혼자 남아 울지도 않고 그 얼음 끝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부조가 된 소 아이가 아빠도 빠졌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고 마치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했을까요? 아니면 얼음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던 걸까요? 아이가 말한 아빠도 빠졌어요라는 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그 사고를 두고 얘기하며 그 얼음이 마치 사람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얼음이 깨지기 직전 물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물고기나 바람 소리일 뿐이라 말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 근처에 오래된 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리가 무너진 후에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따라온다는 속설이 터졌습니다. 그날의 일 이후로 그 동네에서는 그 얼음이 다시는 깨지지 않길 기도하며 그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잔소가 악마의 얼음으로 들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 사고가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 얼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긴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아이와 아버지가 남긴 그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 어를 속에 얽힌 더 깊은 미스터리와 미지의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다룰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건을 떠올리며 그 장소를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 얼음 속에서 발생한 일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그곳에 얽힌 무언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중입니다 소리가 나게끔 그런 방식으로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날씨도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서도 저희는 그 물고기들이 몰지 않아서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형과 형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물가 근처를 둘러보며 산책을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심지어 물고기들이 튀는 소리까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텐트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텐트 천이 바람에 쓸려서 닿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따라 텐트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과 형 친구가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텐트 안에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들이 텐트 안을 확인하고 나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던 흔적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바람에 텐트가 밀린 줄 알았지만 그 흔적들이 단순한 바람에 의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뭐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텐트 안에 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형체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환영일까 생각했지만 그 형체가 움직였다는 걸 깨닫고 정말로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텐트 안의 그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그 형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그 지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을 지나가던 낚시꾼이 예전에 물에 빠져서 죽은 영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그 유원지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곳을 다시 방문할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끔 우리가 다니는 곳이나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장소에도 그곳에 얽힌 미스터리나 이상한 현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곳에서 과거의 잔재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의 친구가 낚싯대가 있던 쪽을 무섭게 째려보면서 말하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한 느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빨리 짐 챙기고 나가자 라고 반복하며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어떤 경고를 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았고, 형님의 친구가 왜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를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극일한 예감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의 친구는 급히 텐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낚싯대에서 가물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 소리 대신에 주변에서 묘한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텐트 쪽으로 돌아가는 길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텐트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뭡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자 저는 괜히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의 친구가 갑자기 멈추더니 아니, 그거라며 말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빨리 가자
않고 재촉했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한 기운에 휩쓸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길에도 그때의 불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곳에서는 낚시나 캠핑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낚시들을 던집니다. 그 불빛과 강물 소리가 이상하게 여겨졌고 그때의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느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형과 형 친구는 낚시 중에 무엇을 봤을까? 그 질문들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그때의 그 불길한 순간은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형의 친구가 결국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불안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모든 긴장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 소리, 바물 소리, 그게 단순히 물고기 입질이 아니었어 라고 했습니다. 순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나서야 그때의 이상했던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형의 친구는 사실 박수라는 남자 무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길 그날 그곳에서 들린 바물 소리는 단순히 낚시의 입질 신호가 아니다. 그 근처에 있는 염원의 신호였다고 했습니다. 그 바물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주변에서 무언가가 반응한다고 느꼈다고 하더군니다. 바로 그 이후로 형의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낚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아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염원들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그날 밤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던 상황에서 염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곳은 과거에 끔찍한 사고가 있던 장소였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바물 소리가 바로 그 염원들이 자신들을 알아봐 달라고 혹은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강제로 이끌고 있다는 경고였답니다. 이제는 다들 그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친구가 말하는 그 불안감, 그리고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동안의 기이한 느낌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낚싯대가 흔들리고 바물 소리가 울리던 순간 그건 단순히 물고기의 입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도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낚싯대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 어두운 밤길을 차로 빠져나오면서도 그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차에 탔을 때 형과 그 친구는 얼굴이 창백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봤다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죠. 그 후 그날의 사건을 되새길수록 그 바물 소리와 그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직도 그때의 그 기분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뛰어가던 그 낚싯대 끝에서 어떤 남자가 그 낚싯대를 잡고 흔들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물이 울리며 그 흔들림에 맞춰 소리가 들려왔고 그 남자는 제게 마치 유인하듯 더욱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때 형의 친구는 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표정은 극도로 긴장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낚싯대에 대한 궁금증을 뒤로하고 서둘러 돌아가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상황이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곳에서 40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을 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빛도 없이 어떻게 그 표정을 구체적으로 보았을까? 그 어두운 새벽, 달빛 아래에서 그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이 그렇게 어두웠는데도 불구하고 얼굴까지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겁먹어하며 차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상황에 대해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 말을 뒤집으리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모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말하길 그 영가들, 사람들이 보통 그걸 느끼기 전에는 뭔가 미미한 신호로만 나타나지만 아무리 흔들리며 물질적으로 간섭을 할 정도면 그건 정말 큰 일이다. 그때 그 사람, 아니, 영혼이 분명히 뭔가 했던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혼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간섭을 하려면 그만큼 강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물 소리나 흔들림이 단순한 입질이 아니다. 뭔가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순간 저는 그 바물 소리가 단순한 물고기의 입질이 아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어떤 신의 작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도, 그 친구도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떠나려고 한 것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일련의 일들이 단순히 낚시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를 위협하려는 존재와의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말을 꺼내자 저는 그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붕어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죠. 사실 낚시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자리를 잡고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낚시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들의 낚시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낚시 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짙어가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기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온이 내려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불안감은 나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빗소리와 함께 그들만의 이야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쪽으로 다가오는 낚싯대의 흔들림을 보고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기온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낚시하던 곳 주변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라도 분명히 그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그거 보이세요? 저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한참을 생각한 뒤에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그림자가 갑자기 낚싯대를 잡고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은 아주 섬뜩했죠. 마치 무언가가 그 낚싯대를 손에 쥐고 의도적으로 나를 유일하듯 방울 소리를 내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울 소리가 낚시의 흔들림과 맞물려 더욱 오싹하게 들렸고 그때부터 정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현과 함께 이야기하던 그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가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번에 우리가 마주친 것들은 뭔가 달랐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설명한대로 그 영혼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그 방울 소리처럼 물질적으로 간섭을 할 정도면 그건 단순한 영혼의 장난이 아니다. 뭔가 의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낚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고 무엇보다 그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수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길한 기운도 사라졌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저와 형 그리고 친구의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되었고 무엇인가를 피할 수 있는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여자의 손이 제 목을 움켜잡으려 하는 느낌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무언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기려보았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도끼눈을 뜨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 집에 왜 들어왔어? 그 여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이 줄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이 점점 더 강해졌고 제 목이 압박을 받으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저 머리 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그만해. 그 목소리가 들려오자 여자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그 순간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친구가 급히 저를 끌어당기며 여기서 나가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할 수 있었고 그 여자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텐트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목은 여전히 아프고 손길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이 현실과 꿈이 얽히고 엉켜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후로는 그날의 일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 그 집은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도 다시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겪은 일을 어떤 설명으로도 해석할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게 되면 염원들이 잘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아파트에서 자주 이상한 일을 경험했었죠. 어느 날 제가 집에서 혼자 있던 밤이었습니다. 집은 어두웠고 불을 끄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가만히 매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찬바람이 불어왔고 그 순간 눈앞에 흐릿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퀴골해서 눈을 비비며 보지 않았는데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그림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순간 공포에 휩싸여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자는 갑자기 너는 왜 이곳에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 묻는 것보다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고 묻는 게 더 맞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저 자신에게도 놀랐습니다. 그 그림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마치 저를 살펴보듯이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몸이 떨리며 알 수 없는 진이 제 몸을 통제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너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림자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와 제 가족은 그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공포는 여전히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본 그림자의 존재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일이 많았던 그 아파트, 그곳에서 경험한 일들이 아직도 가끔씩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때 저는 아이가 손을 흔들며 부르던 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는 아무 의심 없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물속에서 어떤 힘이 저를 붙잡고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숨이 막혀서 두려움에 떨며 발버둥 쳤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고 그때 문득 아까 봤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물속에서 저를 끌어들이며 여전히 시즈키즈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강한 손길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고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으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급히 달려와 저를 구해주었어요. 아버지는 제 발목을 붙잡고 제 몸을 가나리 끌어당기며 저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뭐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하얗게 입을 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이후로는 그 다리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물속에서 봤던 것과 그 손길이 너무 생생히 기억나서 여전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단순한 인간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저를 끌어당겼던 그 힘은 인간의 힘과는 달랐고 그 웃음소리는 무척이나 지이하게 들렸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건 어떤 곳이나 상황에서는 쉽게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에 뛰어들어 발을 담그고 물속에서 헤엄치며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제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가족들이나 친척들 모두 너무 깊은 곳으로 가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하는데 전 별 생각 없이 물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물속에서 무언가가 제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살이 세서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더 강한 힘이 저를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물속에서 발을 헛디뎠고 갑자기 주변의 물이 마치 회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그때까지는 여전히 놀랄 만큼 힘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겠구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제 발목을 꽉 잡은 느낌이 들면서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속에서 몸이 휘청거리고 발목이 다시 잡히는 느낌의 겁이 나서 숨이 막혔죠. 그 순간 무언가 뜨겁고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잡고 있는 손이 풀리면서 물살이 풀어졌고 가볍게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제 발목에는 무언가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가족들이 저를 본 순간 모두 놀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계곡 근처에 있는 어떤 장소는 절대 가지 않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무언가 신비로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계곡은 위험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그 무서운 경험은 지금도 여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만지거나 깊은 곳에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그 단한 힘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던 거였나 싶어서 그냥 웃으며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누나가 저를 바라보며 웃지 않더라고요. 웃음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뭔가 차갑고 너무나도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웃음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뭔가 차갑고 너무나도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그냥 당연히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누나의 손이 제 팔을 감싸고 있는 그 느낌이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그때 제 몸이 물속에서 흔들리면서 튜브가 불안하게 돌아가더니 누나가 손을 놓을 순간 제 개념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나는 말도 하기 전에 물살이 갑자기 세게 밀어붙여서 저는 튜브에서 떨어져 물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잠깐 물에 빠진 그 순간 내가 왜 그런지 그 누나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한순간에 제가 빠져서 주변으로 물이 넘쳐 흐르면서 온몸이 물에 휩쓸렸어요. 그때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어디선가 기운이 느껴져서 간신히 발을 뻗어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물속에서 빠져나온 후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그 중학생 누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봐도 그 누나가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냥 내 혼자서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노력했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계곡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날의 일도 이상하게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물속에서 만난 누나,
그리고 그 진유한 차가운 표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죠. 그 이후로 그 계곡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 할머니와 어른들은 너무나도 당황해하며 저를 절로 데려갔던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날의 일을 돌이켜보면 제가 물속에서 만난 그 중학생 누나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나의 보랏빛 입술, 그리고 그 차가운 표정은 그때 제 어린 나이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상한 느낌을 주었고, 결국 그날 물속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사고나 우연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끌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보호하려는 모습이 더 강해지셨습니다. 그 무단질에서는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했다고 기억합니다. 무단은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날 만난 누나처럼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가까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죠. 그 무단은 무엇보다도 제게 물놀이를 하지 말고 그런 장소를 피하라고 경고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물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과 그날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계곡을 다시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 누나와의 만남, 그 차가운 표정과 보라색 입술은 지금도 때때로 제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날의 일들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그 누나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나를 도왔다는 듯이 손을 잡았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계곡 근처를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르고 그 이상한 느낌이 다시 느껴지곤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어린 시절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물속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것이 나의 손에 검은색 머리카락처럼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당장 뛰어내려와서 나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고 하셨죠.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머리카락은 분명히 죽을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내가 너무 신나서 웃으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었고 그 머리카락이 나와 함께 물속에서 흔들리며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나와 함께 놀고 있던 누군가가 아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나를 물에서 빼내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 내가 만난 그 누나의 정체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누나가 왜 나와 함께 놀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는지, 그 누나의 입술이 왜 그렇게 보라색이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물속에서 무엇을 쥐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 경고를 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은 그 계곡 근처를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할머니의 전고와 함께 그날의 사건은 오래도록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일을 어른이 되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고 할머니가 나를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만난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사건 후에 절과 무당을 데리고 가신 이유를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물속에서 재밌게 놀던 기억만 있었지만 어른들이 보였던 당황스러운 표정이나 근소의 행동들이 조금씩 떠오르면서 그때의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죠. 제가 만난 그 누나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물속에서 놀던 그 순간이 정말 이상했던 거였음을 이제는 알게 된 셈이죠. 그 누나가 제게 해준 경고나 어른들이 보여줬던 당황스러운 반응은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시골의 그 저수지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그 소의 끔찍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그 물속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그 소에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어쩌면 그것이 그 누나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만이 아니다. 나중에는 어른들도 낚시 중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무언가 다른 신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누나도 저수지에서 죽은 아이들도 모두 그 물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그 누나가 나에게 남긴 경고는 그 물이 지닌 어떤 저주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릴 적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제게 그 무서운 존재들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때 제 동생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고 제 마음은 그저 멈췄습니다. 저는 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동생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동생의 뒤념이 계속 들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죠. 옆집 언니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그 저수지에서 이미 3명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순덕이 언니가 뛰어든 겁니다. 순덕이 언니는 평소에는 착하고 다정한 언니였지만 성격이 조금 바보 같아서 동네 아이들 중 몇몇은 그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에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동생은 누구든 잘 따르고 친하게 지냈죠. 순덕이 언니가 물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동생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했기 때문이었어요. 물속에서 성적되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언니는 주저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고 저희 모두 그 언니가 구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순덕이 언니가 물에 빠진 동생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저도 미쳐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물에 대한 두려움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가 동생을 끌어내는 걸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결국 순덕이 언니 덕분에 동생은 무사히 구출됐고 저는 그때의 두려움과 감사함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수지에서 일어난 일이 생각보다 이상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순덕이 언니가 동생을 구해낸 이후 물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이후로 저수지는 정말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 물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신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고 그때 이후로 저수지를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쩌면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수지 근처는 그 누구도 쉽게 달아나지 않았고 그 이상한 느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순덕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그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모기장 안으로 손을 뻗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던 언니의 모습은 너무도 이상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공포를 느꼈지만 그저 어린 나이에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덕 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사라지는 순간 제가 본 것은 분명히 현실이었지만 제 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되었죠. 그 다음 날 동생이 열금에 수달리며 누워있는 모습은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보며 할머니는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셨고 그 모습이 너무도 비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그날 저녁에 굿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굿이 왜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그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생각만 했죠.
반반 끼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이게 무슨 장면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부술하면서 나중에야 저는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덕 언니의 염원이 떠들고 있었고 그 염원이 제 동생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너무도 기이하고 끔찍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일들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수지와 순덕 언니에 대한 공포가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었죠. 그 이야기는 정말로 섬뜩하고 끔찍한 경험을 전해집니다. 순덕 언니의 목소리가 무단을 통해 들렸다는 것, 그리고 근속, 동생을 구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그리고 그 이후 작은 아빠가 저수지에서 경험한 일들까지 모두 연결되는 기이한 사건들이죠. 특히 작은 아빠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부분은 정말로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에서 순덕 언니가 도와준 것이라면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묘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저수지에서 계속해서 해마다 4명씩 죽는다는 말도 무섭습니다. 마치 순덕 언니의 영혼이 그곳에 얽혀있는 것처럼 그 저수지는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아닌 어떤 끔찍한 운명을 이어가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떠도는 소문과 전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적 사건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신비로운 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얽힌 초자연적 존재나 그들의 잔재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 저수지가 폐쇄되었다고 해도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순덕 언니의 염원이 아직도 저수지에 얽혀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의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쉽게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어떤 생각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덕 언니의 이야기가 정말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숨겨진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